예, 세 분의 전문가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그 각 전문가님들한테 제가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김정일 팀장님께서는요, 감독 당국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서 부동산에 쏠린 금융의 물줄기를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기 위해서 BIS 비율 산출 시 위험 가중치를 부동산 부분은 올리고 기업 부분은 낮추는 방안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은행법 제1조까지를 언급하시면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은행산업의 존재 이유도 강조하셨습니다. 작금의 경제 상황에 감안할 때 적절한 발표였다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먼저 발표자님께서는요, 정책 방향으로 주담대 전체에 대한 하향을 15%에서 20%로 늘리는 것과 고위험 주담대만을 그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 하한 적용을 제안하셨는데요. 이 고위험 주담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추가 하한 적용이라는 게 발표 내용이 없던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주담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자본 규제 측면에서 주담대를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위험한 주담대,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뭐 주담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만기 일시 상환 혹은 고 LTV, 뭐 LTV 70% 이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위험한 주담대라고 해서 고위험 주담대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험 주담대인데 이제 만기나 어느 거치 시점이 지났는데 어떤 그 원리금의 10% 이상을 이제 상환하지 않고 다시 재약정, 만기 연장하는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이걸 또 고위험 2라고 해가지고 더 위험한 그런 이제 주담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2는 일반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적용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하고 고위험 2라는 이 세 가지를 한 은행이 이제 다 가지고 있을 건데요. 그 비중은 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이 세 가지의 주담대의 위험 가중 자산의 합계를 먼저 구하고요. 그다음에 익스포저 합계를 구해서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이제 어떤 사후적인 위험 가중치가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위험 가중치가 이제 15%보다 낮으면 기존에는 15%보다 낮으면은 이제 요거의 그 차이만큼의 위험 가중 자산을 이제 얻는 방식으로 하한을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요거를 이제 이 바를 20%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일반 고위험 2 요걸 합친 위험 가중 자산하고 요 세 개 합친 익스포저를 비교해 봤을 때 요 비율이 20%보다 낮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차이만큼을 이제 더 위험 가중 자산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제 하한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위험 가중 이제 리스크를 차등화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규제를 적용하고 이후에 혹시 은행들의 어떤 이 주담대 안에서의 일반 고위험 2의 비중의 변화를 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이 비중 변화에서 고위험 쪽이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세분화된 하한을 별도로 이제 부과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이진 않지만 요걸 이제 언급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 중이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결국 은행들이 부동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거를 물꼬를 생산적 금융 쪽으로 불려면 결국은 부동산 쪽에 하는 것이 돈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현재 발표자님께서 언급하신 뭐 하향 조정이라든지 고위험 쪽에 대한 추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은행들이 현재 돈이 되는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은행한테 좀 부담이 되는 겁니까?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주담대가 더 돈이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주담대로 벌어들이는 돈 대비 비용이 적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이 기업 대출보다 좋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주담대 위험 가중치 하한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주담대 취급 시 발생하는 비용, 그러니까 즉 자본 부담을 높여서 이제 비용 대비 수익을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방향인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주담대 이제 하한을 이제 상향하는 이런 정책만으로 당장의 은행들이 뭐 어떤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 즉 은행의 부담이 뭐 유의미하게 증가해서 자본 비율에 막 영향을 미친다거나 취급 규모를 이제 그래서 뭐 감축한다거나 그게 이제 당장 이제 크지는 이제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추정한 숫자는 있는데 이걸 이제 여기서 밝히기는 곤란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번 조치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주담대에 대한 자본 비중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이라든지 또 아까 뭐 제가 발표해 주긴 말씀드린 뭐 시스템 맞춤 자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본 비중을 계속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적 금융을 이제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제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이제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제 은행이 미리 이제 주담대 비중을 좀 줄이고 기업 쪽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변환을 유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담보나 보증 위주의 영업 관행보다 어떤 AI, 뭐 이제 어떤 첨단 산업 이런 어떤 미래 성장의 토대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자금이 이제 가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주식 보조라든지 그런 어떤 기업 대출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정책을 계속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좀 더 효과가 나오는 정책이 이제 나올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감독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번 알토 파트너스 대표님이 발표하신 금융 권역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최근 금융사고 발생 사례와 그 원인, 그리고 우리나라와 영국, 싱가포르의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2024년 7월 3일 날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서 책무구조도 도입 등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금융권의 내부 통제가 제도적으로 선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현장 작동에는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문서 중심 통제에서 운영 중심 통제로 전환하여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내부 통제 제도는 경영 전반에 대한 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상 내부 통제 제도가 있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그 내부 통제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각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배임 등 검정 사고뿐만 아니라 대규모 불안전 판매에 대한 내부 통제 실패도 결국 내부 통제 문제의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법과 금소법에 따른 내부 통제 제도가 함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법에 근거가 있는 준법 감시인과 준법 감시 조직과 금소법에 근거가 있는 소비자 보호 조직과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 즉 CCO가 유기적으로 해법하는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약간 저기 하긴 한데 한 3-4가지 정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조직이라고 하는 게 독립된 조직이더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위원회가 됐던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던 CCO와 이제 준법감시인이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무슨 이사회 밑에 하부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공통의 목적을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거와 KPI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는 것부터 판매하고 사후 관리하는 데까지 공통된 그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할 수도 있고 일치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어떤 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조직에서 협의를 해서 공통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거가 KPI를 만들어서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형태가 다 만들었다고 하면 둘이 같이 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된 모니터링 화면을 갖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지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두 조직의 문화가 약간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 통제 제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행령 배임 쪽의 금전 사고만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 보호가 되게 중요한데 이 소비자 보호의 실패를 내부 통제의 실패로 보지 않는 그런 형태의 현장 관행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서 또 하나의 제언을 해준 것 중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이 이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내부 통제의 선진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AI와 데이터의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력되는 정보가 정상적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금융사고는 사실은 오래된 그 사람 사고자들이 대부분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면서 결국 데이터를 엉터리로 엮는 이런 행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AI 데이터 활용인데 이 사고자가 교묘하게 왜곡된 자료나 거짓 자료를 입력해 두었다면 한실적인 적발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를 속이는 행위가 아마 두 가지 형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위에 상위권자, 결정권자한테 올리는 문서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을 받는데 뭐 관련된 사람의 뭐 부동산 기록이라든가 재직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속여서 위에 올리고 상위 그 결정권자가 그걸 승인하는 형태가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IT 담당자 등이 DB라든가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속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는 뭐냐면 상위 결정권자가 굉장히 루틴하게 계속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뭔가 검증을 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담당자가 늘 하던 거지만 다시 잘 보는 행위도 필요하지만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은행이라든가 토스은행들이 했었던 게 뭐냐면 그전엔 대출 받으려면 서로 이만큼씩 가져가야 되는 거를 갖다가 그쪽에서 자체 시스템을 돌려서 뭐 법원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데이터를 끌어모아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걸 제가 뭔가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형태로 만들었고 그렇게 시중은행들이 다 받아들여서 그런 형태로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화를 시켜서 뭔가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부정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자의 케이스, 그러니까 IT 담당자가 뭔가 조작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득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아마도 앞단에 있는 실무 담당자와 둘이 협의를 해서 뭔가 편취를 위해서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을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속여서 뭔가 데이터를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우리가 내부 감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감사할 때 로그 기록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로그 기록에서 남은 것들 중에 뭔가 데이터를 변형을 시켰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은 일별로 단위로도 지금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중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거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통해서 사람이 그거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RPA라든가 AI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현장 전문가시라서 대단히 아주 현실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정문영 한국기업평가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뭐 난항 속의 한미 무역 협상과 성장 금리 환율 전망이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도 말씀을 해주셔서 시기적절한 발표였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후속 협상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와 2025년도 하반기 이후의 경성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장기금리 강세와 미국의 단기금리 인하 노력과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18일 날 지니어스법에 사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국에서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디티 법안과 반 CBDC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 심사와 대통령 서명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미국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 제어가 어느 정도 크게 진척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요, 아직 뭐 가상거래소 중심의 자금 세탁 방지나 불공정 행위 단속과 가는 법규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국회에서 계류 중에는 있거든요. 논의되고 있건데,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발행과 유통 사이 2차 법안 있잖아요. 2차 법안이 그 법 제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기가 사실상 지연이 되거나 도입되더라도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USDT나 USDC 등과 같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뭐 결제 수단으로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원화 가치에 우리나라 돈에 대한 영향이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본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뭐 이런 지역에서 자국 통화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금융 감독이 미약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그들의 돈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와서 미국 국채 수요로 이어지게 하는 것에 상당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미국 국내 소비자, 금융 소비자, 일반적인 거액 자산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본적인 이 수요를 확보하게 되는 거는 사실 미국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에게 매우 불친절합니다. 예금 보관 수수료를 받고요. 체크 어카운트 같은 거 만들면.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고, 예금 이자는 뭐 거의 보통 예금은 주지 않거나 오히려 체크 발행하게 해줄 테니까 수수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달러 현찰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들 입장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암호화폐 투자를 안 해도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게 미국 국채 수요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유지를 한 상태에서 이제 외국에서도 끌어와서 국채 수요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도 물론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그럼 정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인들이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낄 것인가를 보면 디지털 자산 전반을 보는 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보통 예금도 경쟁이 치열해서 이 예금 이자를 주는 경우가 많고 수수료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국내 달러 거래는 굉장히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할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얘기고, 일상적으로 원화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서 당장 법을 위반하더라도 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인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물론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엔이나 유로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의 진행이 뭐 그들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것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렇게 빠르게 수요를 확보할 수는 없고 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뭐 위안도 디지털 위안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갖춰놓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결과가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뭐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일정 수준의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어쨌든요 예상이 좀 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금융권과 기업들이 환율 관리를 아까 제 발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보태지 않더라도 모든 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특히 2기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변동성이죠. 그래서 뭐 이런 달러 약세를 추진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은 엄청 달러 강세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휙휙 바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달러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인데 굉장히 달러 수요를 높이는 거를 폭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당장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달러 자금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우리가 원화가 비준비 통화이기 때문에 외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외화하면 달러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로라든가 지금 너무 폭등해 있는 상태라서 좀 그렇지만 금이라든가 엔화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통화로 다변화를 하는 것이 외화 보유에 있어서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지금은 별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제 이야기가 별로 매력적으로 들리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가 한시기에 또 달러 가격치가 폭락한 적도 있잖아요. 단기간 내에. 그런 것 때문에 달러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던 것이 리스크가 돼서 갑자기 그 타이완 달러 가격이 엉망진창이 된 적도 있거든요. 최근 1, 2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준비 통화를 같이 이렇게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기관이나 대기업들의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투자에서 뭐 개근 중에 하나가 투자에서 세상에서 가장 공짜 점심은 없는데 유일한 공짜 점심이 분산 투자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 결국 환율 관리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 세 분의 현장 전문가님들이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그 금융권에 미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거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리스크 관리 전망을 하는데 뭐 현장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벨 매니지먼트 포럼 2002에 이렇게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